시어머니 칠순 잔치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 한서윤의 휴대폰에 시어머니 최말자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디 감히 내 칠순에 안 와? 거기서 딱 기다려. 오늘이 네 제삿날이니까. 수화기 너머로 침이 튀는 악다구니가 쏟아졌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묵인한 시어머니, 상간녀가 사준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서윤은 울지 않았습니다.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서윤은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삿날이요? 어머니 아들이랑 그 여자 뒹구는 주소 방금 보냈어요. 거기서 뵙죠. 빈털터리로 쫓겨난 서윤은 곰팡내 나는 고시원에서 찬밥을 삼키는 신세로 추락했습니다. 과연 서윤은 자신을 짓밟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어떤 복수를 돌려주었을까요? 그리고 그 불륜 주소지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게 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영상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그 결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 최말자의 칠순 잔치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현관에는 금박 글씨가 새겨진 칠순 초대장이 기대어 놓여 있었죠. 한서윤은 그 초대장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안방 옷장을 열었습니다. 서윤은 옷걸이를 하나씩 밀치며 옷장 깊숙한 곳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것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강지훈이 숨겨둔 종이 봉투 하나가 양복 안감 사이에 끼워져 있었죠. 서윤은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쏟아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찍은 사진 4장, 명품 시계 보증서, 여자 이름으로 된 백화점 영수증 다발이 흩어졌습니다. 서윤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 지우는 젊은 여자의 허리에 팔을 감고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영수증 날짜를 훑어보니 결혼기념일 당일에 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날 지우는 야근이라며 집에 오지 않았었죠. 서윤은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이혼 서류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입술은 단단히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침대 밑에서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신혼여행 때 샀던 낡은 캐리어였죠. 바퀴 하나가 삐걱거렸지만 서윤은 거기에 자신의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져갈 것은 자기 몸 하나와 이 캐리어뿐이었습니다. 캐리어 지퍼를 닫고 현관으로 향하던 바로 그 순간 서윤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 최말자였습니다. 서윤은 잠깐 멈칫했지만 곧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화면 상단에 녹음 표시가 자동으로 켜진 것을 서윤의 눈이 포착했습니다. 서윤은 녹음 표시를 확인하고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야, 한서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전화기를 왜 안 받아? 최말자의 날카로운 고함이 수화기를 뚫고 쏟아졌습니다. 새벽부터 잔칫집 음식 준비는 해놨어? 손님들 코앞까지 오고 있는데 네가 이러면 어떡하냐고. 아이고, 이놈의 며느리가 나를 환장하게 만드네 진짜.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쥔 손에 힘만 들어갔죠. 인연이 지금 나한테 무시를 해? 입이 있으면 대답을 해. 어디 감히 내 칠순에 안 와? 거기서 딱 기다려. 오늘이 네 제삿날이니까. 최말자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습니다. 서윤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윤은 휴대폰 화면의 녹음 표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삿날이요? 서윤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네, 제삿날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려면 상주가 있어야죠. 어머니 아들이랑 그 여자 뒹구는 주소 방금 보냈어요. 거기서 뵙죠. 서윤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손가락으로 오유라의 최고급 오피스텔 주소가 적힌 문자를 최말자에게 전송했습니다. 뭐라고? 인연이 지금 완전히 돌았구나. 뒹군다니 그게 무슨 개수작이야. 최말자가 발작하듯 소리쳤습니다. 개수작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모르는 척 하시는 거잖아요. 그 주소로 가보세요. 어머니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닥쳐. 내 아들 지훈이는 그런 애가 절대 아니야. 네가 밥도 제대로 못 차리고 살림도 못하니까 만날 엉뚱한 핑계를 대고 지랄이지. 아이고, 네 같은 년을 며느리로 들인 내 팔자가 한심해서 못 살겠다. 내가 오늘 직접 가서 네 대가리를 밟아놓을 테니까 꼼짝 말고 거기 있어. 서윤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오랫동안 참아왔던 쇠사슬을 끊어내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아,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아들이 그 여자한테 집 명의까지 통째로 넘긴 거 아세요?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최말자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건 그 집은 유라가 투자 명목으로 잠깐 맡아둔 거야. 내 아들 집 명예 벌써 유라한테 넘겼다고 해서 뭐가 어때서. 유라는 재벌집 딸이야. 오히려 잘 된 거라고. 너 같은 빈털터리보다 100배는 나으니까 고마운 줄 알아. 최말자는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인정해버렸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저장되었다는 알림이 화면에 떴습니다. 서윤은 그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한 뒤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닫기 전 식탁 위에 이혼 서류와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인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1시간 뒤 오유라의 오피스텔 로비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 불빛이 번지는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죠. 로비 한쪽에서는 고급 향초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고 경비원은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 로비 중앙에 캐리어를 세워두고 서 있자 유리문이 벌컥 열리며 최말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최말자의 손에는 금색 체인이 달린 가죽 핸드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가방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지훈의 카드 명세서에 찍혀 있던 300만 원짜리 한정판 백이었죠. 상간녀가 시어머니 입까지 막으려고 사준 가방이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차갑게 좁아졌습니다. 야, 한서윤, 네가 감히 시어미한테 그따위 문자를 보내? 이 집구석이 아주 미쳐 돌아가는구나. 최말자가 로비를 가로질러 서윤 앞까지 성큼 다가왔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최말자의 이마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구두 뒤꿈치가 대리석 바닥을 찍어대는 소리가 로비에 퍼졌죠. 어머니, 직접 오셨네요. 잘 됐어요. 어머니 눈으로 직접 보셔야 믿으실 테니까요. 서윤은 품에서 종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호텔 사진, 명품 영수증, 문자 캡처본이 가득 든 봉투였죠. 서윤은 봉투를 거꾸로 뒤집어 대리석 바닥 위에 사진들을 흩뿌렸습니다. 최말자의 눈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지훈이 젊은 여자와 껴안고 있는 사진이 발밑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최말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뭔 짓이야? 최말자가 허리를 굽혀 사진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려서 사진을 집어 올리다 2번이나 놓쳤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실크 가운을 걸친 지훈과 그 옆에 선 젊은 여자 오유라가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엄마, 왜 여기에? 서윤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지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유라의 뒤쪽으로 몸을 숨기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유라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팔짱을 꼈습니다. 최말자는 바닥에 쪼그려 앉은 채 아들과 유라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서윤은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식탁 위에 놔뒀어. 도장 찍어. 안 찍으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지훈이 서윤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서윤아, 잠깐만 좀 들어봐. 이거 다 오해야. 유라는 그냥 사업 파트너라니까. 내 말 좀 들어봐. 응? 서윤은 그 손을 탁 쳐냈습니다. 사업 파트너가 실크 가운 입고 같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사진이 20장이야. 영수증이 30장이고. 오해가 이렇게 두꺼우면 그건 오해가 아니라 증거야. 지훈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한 지훈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유라가 코끝으로 웃으며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이 아줌마? 지훈 씨 전 부인이에요? 아이고, 옷차림이 참 수수하시네. 서윤은 유라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투명 인간을 대하듯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캐리어 손잡이를 잡아 올렸죠. 유라의 비웃음이 서늘한 로비 공기 속에서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최말자가 바닥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윤의 머리채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서윤은 그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채어 힘껏 뿌리쳤습니다. 최말자가 균형을 잃고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다시는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다음에 손대시면 그때는 경찰을 부를 겁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로비 전체에 울릴 만큼 단단했습니다. 경비원이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고 로비를 지나던 입주민 2~3명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서윤은 그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등을 돌려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깥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캐리어를 끌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칠순 잔치가 완벽하게 난장판이 된 로비 안쪽에서 최말자의 울부짖음과 지훈의 고함이 뒤섞여 들려왔지만 서윤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인도 위에서 딱딱거리는 소리만이 서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난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윤은 보증금 없이 월세만으로 구한 반지하 고시원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곰팡내가 얼굴을 덮쳤죠. 한평 남짓한 방 안에는 얼룩진 장판과 누렇게 변색된 벽지, 그리고 모서리가 찌그러진 철제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서윤은 캐리어를 방 한가운데 세워두고 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천장 한쪽 구석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떨어진 물방울이 장판 위에 검은 얼룩을 만들고 있었죠. 창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환기창 너머로 빗물에 젖은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차가 웅덩이를 밟을 때마다 흙탕물이 창문 쪽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서윤은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사이에 꾸겨 넣었던 세면도구를 꺼내 철제 침대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 캐리어 바닥에서 손에 잡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낡은 상자 밑바닥에 눌려있던 작은 통장 하나였죠. 서윤은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고 잔액은 0원, 해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윤은 통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만들어둔 통장이 왜 해지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그 빈 통장을 캐리어 안쪽 주머니에 소중하게 넣어두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고시원 공용 주방에 남아있던 것은 누군가 먹다 남긴 쉰내 나는 찬밥 한 덩이뿐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찬밥을 양은 그릇에 담아 찬물을 부었습니다. 밥알이 물 위에 둥둥 떠올랐고 코끝에 쉰내가 올라왔습니다. 서윤은 눈을 질끈 감고 그 밥을 한 숟갈씩 억지로 삼켰습니다. 찬물에 불은 밥알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위장이 쥐어짜는 듯 했죠. 그 무렵 서울 한복판 오유라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대리석이 깔린 거실 한가운데 놓인 원목 식탁 위에는 샴페인 병과 캐비어 접시가 늘어서 있었죠. 최말자가 샴페인 잔을 번쩍 들어 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그 쓸모없는 년이 제 발로 나갔으니 이제 살 것 같네. 지훈이 캐비어를 크래커 위에 잔뜩 올리며 킥킥거렸습니다. 엄마, 진작 쫓아냈어야 했어. 맨날 눈치만 보고 찍소리도 못하던 년인데 뭘 그렇게 오래 끓었어. 최말자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입술을 쩝쩝 다셨습니다. 그래도 살림은 곧잘 했으니까 부려먹을 만했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버린 거야. 아이고, 유라야. 우리 며느리 자리는 이제 내 거다. 이 엄마가 인정한다. 유라가 와인잔을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그 아줌마랑 격이 달라요. 지훈 씨도 이제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최말자가 유라의 손을 꼭 잡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래 그래, 역시 우리 유라가 최고야. 아이고 예뻐라.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펜트하우스의 높은 천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샴페인 거품이 반짝거렸죠. 바로 그 시각 반지하 고시원에서 서윤은 빈 양은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입안에 남은 쉰내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축축한 장판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지독한 가난의 냄새, 내 손으로 반드시 그 인간들 목에 부어줄 거야. 서윤의 목소리가 좁은 방 안에서 낮게 울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다음 날 새벽 5시 서윤은 동네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허름한 백반집 주방 보조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기름때가 낀 환풍기 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주방장이 턱짓으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양파 3망까? 오늘 점심 단체 손님이야. 빨리빨리 움직여. 서윤은 앞치마를 두르고 양파 더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양파 껍질을 벗길 때마다 매운 즙이 손등에 갈라진 틈으로 스며들어 따끔거렸습니다. 눈이 시려서 눈물이 흘렀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죠. 점심 준비가 끝나갈 무렵 서윤은 주방장이 버리려고 쓰레기통 옆에 놓아둔 시든 채소와 자투리 고기를 발견했습니다. 서윤은 주방장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버리시는 거예요? 응, 그건 다 죽은 거야. 가져가든 말든 알아서 해. 서윤은 시든 채소의 줄기를 다듬고 자투리 고기의 기름기를 정성껏 발라냈습니다. 작은 냄비를 가져다 불 위에 올렸죠. 서윤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비율로 재료를 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뿌리를 먼저 넣어 기름에 볶고 간장과 설탕의 양을 손끝 감각만으로 맞추었습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스가 깊고 진한 향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식당 안쪽 문이 열리며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대기업 외식 브랜드 총괄 셰프 정은수였습니다. 정은수는 근처 현장 답사를 마치고 우연히 이 백반집에 들른 것이었죠. 정은수가 자리에 앉아 백반을 기다리는데 주방 한편에서 풍겨오는 낯선 향기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뜨거운 냄비 위로 피어오르는 갈색 소스의 향이 식당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은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방 쪽으로 성큼 걸어갔습니다. 이 냄새, 이 향, 잠깐, 이거 맛 좀 봐도 될까요? 주방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수가 나무 숟가락으로 소스를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정은수의 두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멈춘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죠.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체 누가 이 소스를 만든 겁니까? 정은수의 목소리에 급한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주방장이 고개를 돌려 구석에서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고 있던 서윤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어제 들어온 보조요. 정은수가 서윤에게 성큼 다가갔습니다. 서윤은 비눗물이 묻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소스, 당신이 만든 거예요? 네. 버려지는 재료가 아까워서 그냥 끓여본 건데요. 정은수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서윤 앞에 내밀었습니다. 나는 정은수라고 합니다. 대한식품그룹 외식사업부 총괄 셰프예요. 이 소스는 보통 실력으로 나오는 맛이 아니에요. 재료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배합을 찾아낸 거, 이건 타고난 미각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서윤은 명함을 받아든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개발팀에서 일해볼 생각 없습니까? 당신의 재능이 이 주방에서 썩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벗어날 유일한 기회임을 서윤은 직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서윤의 대답은 짧았지만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거대 식품그룹 본사 건물 로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눈이 부셨습니다. 로비 전광판에서 빛나는 화려한 음식 영상들이 흘러나왔죠. 서윤은 주먹을 꽉 쥐고 전광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반지하 고시원의 곰팡내가 아직 코끝에 남아 있었지만 서윤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서윤은 개발팀 회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원목 테이블 위에 메뉴 기획안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벽면에는 고급 요리 사진들이 액자로 걸려 있었죠. 서윤이 빈자리를 찾아 앉으려는 순간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유라였습니다. 유라는 이사라는 직함이 새겨진 명패 뒤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한 박자 멈칫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유라가 서윤을 발견하고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지훈 씨 전 부인 아니에요? 여기는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서윤은 대답 대신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유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메뉴 기획안을 집어들었습니다. 유라는 기획안의 첫 장을 펼쳐보지도 않고 한쪽 손으로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 줄 알아? 우리 아버지 회사야. 내가 이 레스토랑의 신메뉴 총괄 이사라고. 유라가 서윤의 책상 앞까지 걸어와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주제 파악해. 넌 평생 내 밑바닥 청소나 하다 끝날 팔자니까. 회의실에 있던 팀원 대여섯 명이 고개를 숙이고 눈치만 살폈습니다. 아무도 서윤 편을 들지 않았죠. 서윤은 유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쓰레기통에 구겨진 기획안을 주워들고 구김을 펴서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윤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기획안을 쥐고 있었지만 입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이었습니다.
서윤이 고시원으로 향하는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술 냄새를 풍기며 서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그 회사에서 당장 나오라고. 유라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알아? 서윤은 지훈의 옆을 지나치려 했습니다. 지훈이 서윤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너 유라 심기 건드리면 끝장이야. 유라 아버지가 누군지 알잖아. 너 하나 없애는 거 일도 아니라고. 지훈의 손에 힘이 들어가며 서윤의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너 친정엄마 병원에 있지? 유라가 마음만 먹으면 그 병원비도 끊을 수 있어. 알아서 처신해. 서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지훈이 서윤의 어깨를 한 번 더 세게 밀치자 서윤이 골목벽에 등을 부딪히며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쓸리며 찢어졌고 스타킹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넘어진 채로 고개를 들어 지훈의 정강이를 힘껏 걷어찼습니다. 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한쪽 다리를 움켜잡고 비틀거렸습니다. 네가 아무리 발악해도 나는 절대 이 회사를 안 나가. 너도 유라도 시어머니도 나를 못 꺾어. 죽어도 안 나가. 서윤의 목소리가 어두운 골목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지훈은 아픈 다리를 절뚝거리며 욕을 퍼붓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찢어진 무릎에서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대충 닦고 일어섰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고시원을 향해 다시 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라의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라는 서윤을 개발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시켰습니다. 서윤에게 내려진 업무는 주방 후드의 기름때, 청소와 식자재 창고 정리뿐이었죠. 서윤은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쇠수세미로 후드 안쪽에 검게 눌어붙은 기름을 긁어냈습니다. 독한 세제가 손등의 상처에 스며들 때마다 살같이 부르트고 화끈거렸습니다. 오후에는 영하의 냉동 창고에 들어가 수십 킬로그램짜리 식자재 상자를 옮겼습니다. 장갑도 없이 얼음이 붙은 상자를 옮기다 보면 손가락 끝이 시퍼렇게 변했죠. 유라가 가끔 주방을 지나가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아이고, 기름 냄새. 역시 넌 그게 어울려. 주방 바닥이나 열심히 닦아. 서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고 정리를 하면서 모든 식자재의 유통기한, 보관온도, 상태를 머릿속에 하나하나 외워 넣었습니다. 이 창고에 어떤 재료가 얼마나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서윤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죠. 모두가 퇴근하고 텅 빈 심야의 주방이었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켜진 조리대 위에서 서윤은 홀로 칼을 잡았습니다. 정은수 셰프가 몰래 남겨둔 주방 열쇠 덕분이었습니다. 서윤은 유라가 쓰레기통에 버렸던 기획안을 펼쳐놓고 백반집에서 만들었던 특제 소스를 파인다이닝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소스의 농도를 바꿔보고 재료의 순서를 뒤집어보고 불의 세기를 미세하게 조절했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까지 서윤은 같은 소스를 수백 번 반복해서 끓이고 맛보고 버렸습니다. 혀끝에 올려놓은 소스의 맛이 머릿속에 그려둔 완성형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가차없이 싱크대에 쏟아부었죠. 며칠 후 임원진 대상 신메뉴 블라인드 시식회가 열렸습니다. 각 팀에서 올린 출품작이 번호만 적힌 접시에 담겨 나왔습니다. 유라가 자신의 팀 이름으로 올린 메뉴 3가지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서윤은 정은수 셰프의 도움으로 자신의 출품작을 리스트 맨 끝에 몰래 끼워 넣었습니다. 임원들이 유라의 메뉴를 맛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난하다는 평이 줄을 이루었죠. 마지막 접시가 임원들 앞에 놓였습니다. 첫 번째 임원이 포크로 한 입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씹던 동작이 멈추었습니다. 이거 뭐야? 이 맛은 대체 뭐지? 두 번째 임원이 서둘러 맛을 보았고 세 번째 임원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만장일치로 최고점이 매겨졌습니다. 이 메뉴 개발자가 누굽니까? 정은수 셰프가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었습니다. 개발팀 소속 한서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유라는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쥔 채 입술을 깨물었죠. 관자놀이에 핏줄이 돋아올랐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분노로 몸을 떠는 유라를 향해 서윤은 조용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메뉴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윤은 임원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유라가 의자 팔걸이를 움켜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유라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등을 곧게 세운 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블라인드 시식회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서윤의 신메뉴는 양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정은수 셰프가 직접 나서서 본사 임원진에게 출시 일정을 보고했고 전국 직영점에 신메뉴 레시피 키트를 배포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죠. 서윤은 매일 새벽부터 조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식재료 납품 업체와 미팅을 잡으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 무렵 오유라는 강남 한복판의 어두운 룸살롱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레스토랑의 실세 관리자 박동철 매니저가 앉아 있었죠. 박동철은 식자재 발주와 창고 관리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유라가 테이블 위에 두툼한 갈색 봉투를 밀어놓았습니다. 박 매니저, 여기 5천만 원이야. 그 한서윤이라는 년의 신메뉴 출시를 막아줘. 출시만 막는 게 아니라 그년을 횡령범으로 엮어서 회사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박동철이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하며 혀를 찼습니다. 이사님, 그 정도면 충분하죠. 제가 창고 열쇠를 쥐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식자재 장부도 제 손을 거치니까 조작하는 건 일도 아니고요. 유라가 와인잔을 들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해. 한서윤이 다시는 주방 근처에도 못 오게 만들어. 박동철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봉투를 양복 안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며칠 뒤 심야 시간이었습니다. 본사 건물의 지하 식자재 창고에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진 복도를 박동철이 살금살금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동철은 주머니에서 마스터키를 꺼내 창고 철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서윤의 신메뉴 핵심 재료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최고급 한우 안심 수입산 트러플, 유기농 채소들이 대형 냉장고 3대에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수천만 원어치의 최고급 식재료였습니다. 박동철은 냉장고 뒤편으로 돌아가 전원 스위치 3개를 하나씩 내려버렸습니다.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멈추자 창고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박동철은 미리 준비해 온 가짜 장부를 진짜 장부와 바꿔치기 했습니다. 서윤이 값비싼 식재료를 외부로 빼돌린 것처럼 수량과 금액을 조작한 장부였죠. 박동철은 가짜 장부에 서윤의 이름과 서명을 정교하게 위조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서윤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가 밀려왔습니다. 서윤이 냉장고 문을 잡아당기자 시커멓게 물러진 한우 안심에서 썩은 핏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트러플은 곰팡이가 피어 원형을 알아볼 수 없었고 채소들은 물컹하게 녹아내려 바닥에 질퍽한 무릉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수천만 원어치의 재료가 하룻밤 사이에 전부 썩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냉장고 뒤편으로 달려가
전원 스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세 대 모두 꺼져 있었죠. 이건 누가 일부러. 서윤이 중얼거리는 사이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동철이 팀원 4명을 데리고 들이닥쳤습니다. 박동철의 얼굴에는 미리 연습한 듯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한서윤, 이게 무슨 짓이야? 냉장고 식재료가 왜 이 모양이야? 박동철이 조작된 장부를 번쩍 들어 올리며 팀원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여기 장부 봐. 한서윤이 식재료를 외부로 빼돌리고 썩은 재료로 채워 넣은 거야. 금액이 8천만 원이 넘어. 이건 명백한 횡령이야. 서윤이 장부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지만 박동철이 한 발 물러서며 장부를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계집애가 어디서 주방을 넘봐? 넌 오늘부로 이 바닥에서 영원히 끝이야. 박동철의 입에서 독이 묻은 말이 쏟아졌습니다. 팀원들이 수군거리며 서윤을 쳐다보았고 서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본사 전체로 퍼졌습니다. 서윤이 식자재를 횡령했다는 소문이 각 층의 사무실을 돌아다녔죠.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이 서윤을 피하듯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사 로비에 최말자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최말자는 로비 경비원을 밀치고 들어오며 쉰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한서윤이 어디 있어? 그 도둑년이 어디 있냐고. 최말자가 로비를 가로질러 서윤을 발견하자 성큼 다가왔습니다. 내 아들 피 빨아먹던 년이 이제는 남의 회사 돈까지 훔쳐? 아이고, 네 그 도둑년 근성은 어디 안 가더라. 잡년이 사람 행세를 하고 앉았으니 꼴이 그 모양이지. 최말자의 침이 서윤의 얼굴 앞까지 튀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았습니다. 최말자가 서윤의 머리채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서윤은 침착하게 한 발 옆으로 비켜서며 최말자의 손을 정확하게 쳐냈습니다. 보안팀 불러주세요. 서윤이 로비 경비원을 향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달려와 최말자의 양팔을 잡아 로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최말자는 끌려나가면서도 발버둥을 치며 악다구니를 퍼부었습니다. 이 나쁜 년아, 내가 가만 안 둬. 두고 봐. 최말자의 고함이 유리문 너머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서윤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턱을 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지만 얼굴에는 동요의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죠. 건물 2층 복도 끝 유리창 너머에서 오유라가 팔짱을 끼고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라의 입가에 비열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1시간 뒤 서윤은 인사팀으로 호출되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한서윤 씨 식자재 횡령 혐의로 즉각 직무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리니까 오늘 중으로 짐을 싸서 퇴근하세요. 서윤은 서류를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텅 빈 라커룸에서 사물함을 비우던 서윤의 등 뒤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은수 셰프였습니다. 한서윤, 고개 들어. 서윤이 고개를 들자 정은수가 서윤의 어깨를 단단하게 잡았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돼. 나는 당신이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아.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완벽하게 반격해. 기회는 한 번이야.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물함에서 작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은수가 돌아간 뒤 서윤은 썩은 식재료의 상태와 조작된 장부의 필적을 찍어둔 사진들을 휴대폰에서 확인했습니다. 박동철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을 며칠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던 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은 라커룸 구석에서 작은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메모리 카드가 하나 들어 있었죠.
며칠 전 서윤이 창고 환풍구 구석에 설치해둔 소형 위장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서윤은 메모리 카드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작은 카드 안에 박동철과 오유라를 파멸시킬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메모리 카드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라커룸을 나섰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서윤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좁은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치고 메모리 카드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박동철이 봉투를 세는 장면, 냉장고 스위치를 내리는 장면, 장부를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식재료 관리 일지 원본을 꺼내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매일 퇴근 전 적어두었던 온도 기록과 재고, 수량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새벽 4시 서윤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어두운 하늘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고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박동철의 얼굴에 진실을 던져줄 그 순간을 그렸습니다. 징계위원회 당일 오전 10시 본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긴 원목 테이블 양쪽으로 임원 5명이 위압적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한쪽 끝에는 박동철 매니저가 서류 뭉치를 가지런히 쌓아두고 자리를 잡았고 그 뒤편 구석에 오유라가 다리를 꼬고 앉아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서윤은 회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깨를 곧게 펴고 정면을 응시한 채 지정된 자리까지 걸어갔습니다. 서윤의 손에는 얇은 서류 파일 하나와 작은 USB 메모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이 회의 개시를 선언하고 박동철에게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박동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조작된 식자재 장부가 떠올랐죠. 지난 화요일 새벽 한서윤이 관리하던 식자재 창고에서 8,300만 원 상당의 최고급 식재료가 소실되었습니다. 장부를 확인한 결과 한서윤이 수차례에 걸쳐 식재료를 외부로 반출한 기록이 명확합니다. 박동철이 장부의 숫자를 하나하나 짚으며 설명할 때마다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라가 뒤편에서 만족스러운 듯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서윤은 직무를 이용한 명백한 횡령범입니다. 즉각 해고와 함께 형사고발을 건의합니다. 박동철이 고개를 숙여 마무리 인사를 했습니다. 임원들이 서류를 넘기며 수군거렸죠. 인사팀장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서윤, 해명할 것이 있습니까?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습니다. 서윤은 박동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타깝네요, 매니저님. 박동철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훔치시려면 머리를 쓰셨어야죠. 이 작은 카메라가 당신 인생을 끝낼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서윤은 손에 쥐고 있던 USB를 회의실 프로젝터에 꽂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시간은 화요일 새벽 1시 47분이었습니다. 비상등만 켜진 어두운 창고 복도를 박동철이 살금살금 걸어오는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박동철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 안에 지폐를 한 장씩 세며 웃는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죠.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동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쭉 빠져나갔습니다. 영상은 이어졌습니다. 박동철이 마스터키로 창고 철문을 열고 들어가 냉장고 뒤편의 전원 스위치를 하나씩 내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재생되었습니다.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멈추는 순간까지 녹화되어 있었죠. 이어서 박동철이 진짜 장부를 빼내고 미리 준비한 조작 장부로 바꿔치기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저 건 박동철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더듬거렸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은 영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서윤은 서류 파일을 열어 임원들의 책상 위에 한 부씩 배포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매일 퇴근 전에 기록해온 식재료 온도 및 재고 관리 일지 원본입니다. 날짜, 온도, 수량이 모두 제 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 매니저가 제출한 장부와 비교해 보시면 어느 쪽이 조작인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원 한 명이 두 장부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완전히 다른 것이 즉시 드러났죠. 또 다른 임원이 조작 장부의 서명란을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서명은 필적이 다릅니다. 위조가 명백하군요.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동철이 유라를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이사님이 시킨 거잖아요. 제가 왜 혼자서 이런 짓을 합니까? 이사님이 돈 봉투를 주면서 하라고 했잖아요. 유라의 눈이 차갑게 좁아졌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박동철을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박 매니저가 뭘 했는지 전혀 모르는데. 헛소리 집어치워. 유라가 철저히 선을 그으며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박동철의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돈을 건넨 사람이 눈앞에서 모른 척 발을 빼는 모습에 박동철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인사팀장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선언했습니다. 박동철 매니저, 재물손괴 및 문서위조 혐의로 즉각 징계해고를 통보합니다. 경찰에도 곧바로 인계하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대기하고 있던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동철이 의자 다리를 붙잡고 버텼지만 경찰이 양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저 혼자 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 이사가 시켰다고요. 박동철이 끌려나가면서 악을 썼지만 유라는 끝까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박동철의 고함이 복도 너머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인사팀장이 서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서윤, 모든 혐의가 해소되었습니다. 직무정지를 즉각 철회하고 원래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서윤은 담담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유라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유라의 뒷모습이 문 너머로 사라질 때 구두 뒤꿈치가 바닥을 찍는 소리가 거칠었죠. 혐의를 완벽하게 벗은 서윤의 신메뉴는 예정대로 전국 직영점에 출시되었습니다. 출시 첫 주부터 줄을 서서 먹는 손님들로 매장이 북적거렸고 주문량이 예상치의 4배를 넘겼죠. 언론에서는 올해 최고의 외식 메뉴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며칠 후 사내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강당 무대 위에서 서윤은 본부장 표창을 받아들었습니다. 정은수 셰프가 무대 앞줄에서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보냈고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서윤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트로피를 쥔 서윤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바로 그 시각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책상 앞에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라 몰래 투자했던 주가 조작 회사가 상장 폐지되었다는 뉴스 속보가 떠 있었죠. 지훈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아니 이게 30억이. 지훈이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법원 집행관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집행관들은 말없이 책상 위의 컴퓨터, 서랍장, 벽면 액자에까지
빨간 압류 딱지를 하나씩 붙여나갔습니다. 딱지가 붙을 때마다 찍찍 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렸죠. 지훈이 무릎을 꿇은 채 휴대폰을 집어들고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라야, 나야. 큰일 났어. 돈이 필요해. 제발 좀 도와줘. 유라야, 응? 수화기 너머로 유라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훈 씨, 나한테 왜 전화해요? 나는 지훈 씨 투자에 관여한 적 없어요. 알아서 해요.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훈은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사무실 한가운데서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신음했습니다. 같은 시각 시상식 강당에서 서윤은 트로피를 손에 쥐고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객석 맨 뒷줄 구석에 오유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라는 두 손으로 무릎 위 치마를 움켜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서윤은 객석에 유라를 발견했습니다. 서윤의 입가에 조용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윤은 트로피를 가슴 앞에 안고 무대 뒤로 내려왔습니다. 정은수 셰프가 다가와 서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해냈어. 이제 시작이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반지하 고시원에서 찬밥을 삼키던 그날 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서윤은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중간 악역은 제거했지만 진짜 복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서윤은 개발팀 주방에서 신메뉴 후속 레시피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죠. 칼로 양파를 써는 서윤의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윤이 칼을 내려놓고 전화를 받자 낯선 여자 목소리가 다급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서윤 보호자분 맞으시죠?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빨리 와주셔야 합니다. 서윤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서윤은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주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지는 복도를 서윤이 달려왔습니다. 간호사가 서윤을 중환자실 안으로 안내했죠. 유리문 너머로 친정엄마가 보였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코와 입을 덮고 있었고 팔뚝에는 수액줄이 2개나 꽂혀 있었습니다. 심박수 모니터가 약하고 불규칙한 소리를 내며 깜빡거렸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떠 있었고 볼이 깊숙이 꺼져 광대뼈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서윤은 엄마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엄마 나야. 서윤이야. 눈 떠봐 엄마. 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만 산소호흡기 사이로 새어나왔죠. 담당 의사가 서윤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님이 며칠 전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심정지가 한 차례 왔었고 지금은 겨우 심박을 되찾은 상태예요. 누군가 병실에 찾아와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심하게 소리를 질렀다고 같은 병실 환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누가 왔다는 겁니까?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병원 CCTV를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서윤은 곧장 병원 행정실로 내려가 CCTV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행정 직원이 모니터 앞에서 날짜를 맞추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 최말자가 나타났습니다. 최말자는 엄마의 병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침대 옆 탁자 위에 물컵을 집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유리 파편이 흩어졌습니다.
최말자가 침대에 누운 엄마의 이불을 잡아 젖히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최말자의 입이 크게 벌어졌다 다치기를 반복했죠. 엄마가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 모습이 화면에 찍혀 있었습니다. 최말자가 병실을 나간 지 3분 뒤 엄마가 침대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져 쓰러지는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서윤의 손톱이 자기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반달 모양의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지만 서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 복사해 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떨림을 잡아먹어버린 것이었죠. 서윤은 CCTV 영상 파일을 USB에 담아 주머니에 넣고 중환자실로 돌아갔습니다. 엄마의 곁에서 밤새 자리를 지키던 간병인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님, 어머님이 쓰러지시기 직전에 이걸 꼭 쥐고 계셨어요. 손에서 떼어내기가 힘들 정도로 꽉 잡고 계셨습니다. 간병인이 건넨 것은 낡은 서류 봉투였습니다. 봉투가 구겨져 있었고 한쪽 모서리가 찢어져 있었죠. 서윤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2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윤이 고시원 시절 캐리어 밑바닥에서 찾아 엄마에게 맡겨두었던 친정아버지의 해지된 빈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본 순간 서윤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위임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위임장이었는데 위임인 란에 아버지의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고 수임인 란에 최말자의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보험금 수령 금액은 2억 원이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서류를 쥔 채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보험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아 엄마와 서윤이 장례비조차 빌려야 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돈을 최말자가 서류를 위조해서 통째로 가로챘던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서류를 내려놓고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엄마의 감긴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 서류를 서윤에게 전해주려고 쓰러지는 순간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었죠. 서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심박수 모니터의 규칙적인 신호음이 조용한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엄마의 이마에 입술을 가만히 대었습니다. 엄마, 내가 반드시 다 받아낼게. 아버지 목까지 전부. 서윤이 몸을 일으켜 중환자실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에 비친 자기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피눈물? 아니, 당신들은 피조차 말라붙게 만들어줄게. 지옥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서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맹세가 아니라 선고였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정은수 셰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셰프님, 저 서윤입니다.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싸울 수 있도록 최고의 변호사를 붙여주십시오. 정은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보낼게. 걱정 마. 다음 날 아침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변호사 3명이 도착했습니다. 정은수가 보낸 대형 로펌의 에이스 변호인단이었죠. 서윤은 변호사들 앞에 서류 봉투와 CCTV 영상, USB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니 최말자가 친정아버지의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위조 서류로 가로챈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최말자가 병원에 찾아와 친정어머니를 쓰러뜨린 영상입니다. 변호인단 대표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문서 위조, 보험금 횡령, 상해. 기소할 수 있는 혐의가 충분합니다. 나머지 건도 함께 준비하시죠. 서윤은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훈이 유라의 돈을 빼돌린 정황이 담긴 금융거래 내역서와 식품그룹 내부에서 유라가 회사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비리 장부 파일이었습니다. 서윤이 개발팀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수집해온 자료들이었죠. 남편 강지훈의 사기 및 횡령 혐의, 오유라의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묶어서 한꺼번에 터뜨려 주십시오. 변호인단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윤은 변호사들이 떠난 뒤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심박수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가 서윤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서윤은 엄마의 차가운 손등을 자신의 이마에 가만히 대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유리창을 타고 중환자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윤의 그림자가 엄마의 침대 위로 길게 늘어졌죠. 서윤은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메인 악역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복수의 그물망이 서윤의 머릿속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은 변호인단과 함께 서울중앙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변호인단 대표가 접수 창구에 고소장 3통을 올려놓았습니다. 최말자를 사문서 위조 및 보험금 횡령으로, 강지훈을 사기 및 횡령으로, 오유라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는 서류였죠. 서윤이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증거 목록 첫 번째는 칠순 잔치 당일의 자동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최말자가 거기서 딱 기다려 오늘이 네 제삿날이니까라고 악을 쓰던 그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긴 파일이었죠. 변호인단 대표가 담당 수사관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피고소인 최말자의 협박 발언이 명확하게 녹음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진명의 이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발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관이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최말자의 쉰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오래 전 심어두었던 씨앗이 드디어 열매를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그날 오후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최말자의 집과 지훈의 사무실에 수사관들이 동시에 들이닥쳤죠. 최말자의 서랍장에서는 위조 위임장 원본과 보험금 수령 내역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훈은 압수수색 소식을 듣자마자 유라의 펜트하우스로 도망쳤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며 숨을 헐떡거렸죠. 유라야, 나 좀 들여보내줘. 경찰이 나를 찾고 있어. 제발. 유라가 문을 열어주었지만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그런데 유라에게도 이미 재앙이 닥친 뒤였습니다. 아침 일찍 주요 언론사에 유라의 갑질과 불륜 스캔들이 대서특필되었던 것이었죠. 식품그룹 회장의 혼외자가 회사 돈을 유용하고 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을 도배했습니다. 지훈 씨, 나도 지금 아버지한테 불려가야 해. 너까지 신경 쓸 여유 없어. 유라가 외투를 걸치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날 오후 유라는 식품그룹 회장실에 불려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유라를 마주보지도 않은 채 서류 한 장을 밀어놓았죠. 호적에서 판다. 오늘부로 회사와 가문에서 나가라. 유라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유라는 비서실 직원들에게 양팔이 잡힌 채 건물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유라의 눈에 거실 소파에 누워 맥주를 마시고 있는 지훈이 보였습니다. 유라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돋아올랐습니다. 강지훈, 내 돈을 얼마나 빼돌린 거야. 30억이 통장에서 사라졌더라고. 너지? 지훈이 맥주캔을 내려놓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엄마가 투자하라고 시킨 거라고. 엄마한테 물어봐. 나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지훈이 자기 어머니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유라가 지훈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찰싹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렸죠. 당신 엄마도 당신도 전부 거짓말쟁이야. 나한테 기생하면서 뒤에서 돈을 훔쳐먹어? 둘 다 당장 나가. 오늘 당장. 유라가 경호원 2명을 불렀습니다. 경호원들이 지훈의 양팔을 잡아 현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유라는 전화기를 들어 최말자에게도 통보했습니다. 최말자 씨, 이 집은 내 명의예요. 칠순날 자랑하셨잖아요. 내 아들 집 명예 벌써 유라한테 넘겼다고. 본인 입으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1시간 안에 짐 싸서 나가세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최말자의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유라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최말자가 칠순날 자랑하던 그 말이 정확하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1시간 뒤 최말자와 지훈은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찬바람이 2사람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죠. 비닐봉지에 대충 쑤셔 넣은 짐이 인도 위에 나뒹굴었습니다. 최말자가 지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년의 돈을 훔쳐서 이 꼴이 된 거잖아. 지훈이 최말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가 유라한테 잘 보이라고 했잖아. 엄마가 돈 되는 일이라고 부추겼잖아. 다 엄마 때문이야. 2사람은 인도 위 질퍽한 진흙탕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뒹굴었습니다. 최말자의 명품 가방이 진흙 위로 나동그라졌고 지훈의 양복 무릎이 찢어졌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죠. 바로 그 시각 서울 최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서윤과 정은수 셰프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초대형 프랜차이즈 런칭 계약서가 놓여 있었죠. 서윤은 황금 만년필을 집어들고 계약서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만년필 촉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조용한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정은수 셰프가 서윤의 옆에서 함께 서명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 씨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가 전국에 걸리는 거예요. 서윤은 만년필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회장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갈 곳을 잃고 굶주린 최말자는 거리를 떠돌다가 문득 한 곳을 떠올렸습니다. 오래전 서윤이 문자로 보내왔던 오피스텔 주소였습니다. 지훈과 유라가 뒹굴던 그 불륜 오피스텔이었죠. 최말자는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그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외관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간판이 바뀌어 있었고 로비가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죠. 최말자는 추위에 떨며 로비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그때 로비 안쪽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걸치고 서류 가방을 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이 경매로 이 건물을 인수한 새 주인이었던 것이죠. 최말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최말자는 서윤을 알아보는 순간 비틀거리며 달려가 서윤의 바지가랑이를 2손으로 부여잡았습니다. 무릎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퍽 소리가 났습니다. 서윤아. 내가 미쳤었다. 내가 눈이 멀었었어. 서윤아, 한 번만 살려다오, 제발. 최말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콧물과 눈물이 뒤섞여 최말자의 턱 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사람 서너시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았죠. 서윤은 최말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윤의 눈빛은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어머니. 그 지옥, 이제 겨우 입구거든요.
서윤의 목소리는 서늘한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서윤은 최말자의 손을 조용히 뿌리치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서윤이 휴대폰을 꺼내 짧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건물 로비입니다. 와주세요. 로비 유리문이 열리며 경찰 2명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었죠. 경찰이 최말자의 양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목에 닿는 순간 최말자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서윤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서윤아. 최말자의 울부짖음이 로비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경찰이 최말자를 로비 밖 순찰차까지 끌고 나갔습니다. 최말자의 비명이 순찰차 문이 닫히며 끊겼죠. 서윤은 멀어지는 경찰차의 붉은 미등을 응시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서윤의 코트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폭력적인 핏줄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강지우는 수십억 대의 투자 사기 및 횡령 혐의가 전부 인정되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형량을 읽는 동안 지우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교도관 2명이 지훈의 양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고 지훈은 질질 끌려가며 법정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수감된 지훈은 독방에 배치되었습니다. 좁은 독방 안에는 변기와 얇은 담요 한 장뿐이었죠. 매일 아침 5시에 기상종이 울렸고 차가운 시멘트 벽에서 습기가 배어 나왔습니다. 지훈은 독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벽만 쳐다보는 날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 오유라 역시 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라는 완패했습니다. 법원은 유라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선고했고 유라의 남은 재산은 전부 압류되었죠. 명품 가방, 보석, 외제차가 차례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유라는 배상금을 감당할 수 없자 한밤중에 짐 하나를 들고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고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최말자의 최후는 가장 처참했습니다. 구속수감 직전 최말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죠. 스스로 걸을 수도 일어날 수도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최말자가 옮겨진 곳은 서울 외곽의 싸구려 요양원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복도에는 소독약과 배설물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말자의 병실은 6명이 함께 쓰는 다인실이었고 커튼 한 장으로 칸이 나뉘어 있었죠. 배변 패드를 갈아줄 간병인은 하루에 2번만 왔고 나머지 시간에는 최말자가 혼자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아들은 교도소에 있었고 유라는 사라졌고 찾아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최말자는 가끔 손이 닿는 전화기로 서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가 연결될 때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 끊어졌죠. 최말자는 전화기를 가슴에 안고 텅 빈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모든 악역이 무너지는 그 시간 동안 서윤은 자신의 이름을 건 프랜차이즈를 전국으로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신메뉴 브랜드는 출시 석 달 만에 직영점 24곳을 돌파했고 외식업계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대표로 이름을 올렸죠. 반지하 고시원에서 찬밥을 삼키던 여자가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프랜차이즈 대표가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서윤은 프랜차이즈 핵심 직영점 매장으로 정은수 셰프를 초대했습니다. 매장 입구에는 붉은 리본이 걸려 있었고 유리 너머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보였습니다. 서윤이 매장 문을 열고 정은수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셰프님, 이리 와보세요. 서윤이 카운터 위에 놓인 은색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액자 안에는 명예 공동대표 정은수라고 새겨진 금색 명패가 들어 있었죠. 정은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서윤이 액자 옆에 놓인 서류 봉투를 정은수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 핵심 직영점의 지분 50%가 정은수에게 양도된다는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셰프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백반집에서 양파를 까고 있었을 겁니다. 셰프님이 저를 꺼내주셨어요. 이건 제가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정은수의 손이 서류를 쥔 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은수는 평생 남의 식당에서 총괄 셰프로만 일해왔습니다. 자기 이름이 걸린 매장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죠. 서윤 씨, 이건 너무 큰 거예요. 나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저를 안 봐줄 때 셰프님만 봐주셨잖아요. 받아주세요. 정은수가 서류를 가슴에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은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도 함께 웃었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거실에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넓은 원목 식탁 위에는 서윤이 직접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죠. 잘 끓인 전복죽, 제철 나물 반찬, 갓 구운 생선이 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맞은편에 친정엄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엄마는 아직 얼굴이 야위었지만 눈빛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서윤이 전복죽을 떠서 엄마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많이 먹어. 내가 매일 이렇게 차려줄게. 엄마가 죽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이렇게 됐구나. 엄마는 네가 고생하는 거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는데 이제야 속이 놓인다. 엄마, 이제 걱정 마. 아프지만 말아줘. 다른 건 내가 다 할게. 엄마가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의 손이 예전보다 따뜻했습니다. 서윤은 엄마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고시원에서 찬밥을 삼키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축축한 장판 위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갈던 그 밤이었죠. 지금 이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이 김을 내뿜고 창밖으로는 한강의 물결이 저녁 노을에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윤의 휴대폰 액정이 밝아졌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최말자 요양원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짐을 싸던 그 아침처럼 요란하게 울렸죠. 그날은 최말자의 악다구니가 쏟아지던 전화였습니다. 거기서 딱 기다려. 오늘이 네 제삿날이니까. 그 목소리에 서윤은 주눅 들지 않았지만 주먹을 꽉 쥐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윤은 울리는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얼굴에 동요가 없었습니다. 서윤은 아무런 감정 없이 손가락으로 액정을 터치해 전화를 무음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전화벨이 멈추자 식탁 위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죠. 요양원 다인실 침대 위에서 최말자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끊어지자 최말자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이불 위에 떨어졌습니다. 배변 패드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코를 찔렀고 형광등 불빛이 최말자의 푹 꺼진 두 눈을 비추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병실에서 최말자는 입술만 달싹거리다 고개를 돌려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펜트하우스 식탁에서 서윤은 와인잔을 들어 엄마의 잔과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서윤이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응조렸습니다. 과거의 나를 동정하지 않아. 그 바닥이 있었기에 지금의 눈부신 내가 있는 거니까.
따뜻한 저녁 노을이 유리창을 타고 거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강의 물결이 금빛으로 반짝거렸고 서윤의 얼굴 위로 부드러운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씻겨나간 자리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죠. 서윤은 엄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을 짓밟았던 자들에게는 처절한 응징을, 도와준 이에게는 확실한 보훈을 실천한 서윤의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서윤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과 남편의 배신 앞에서 서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곰팡내 나는 반지하 고시원에서 찬밥을 삼키면서도 이를 악물고 일어섰고 자신의 손으로 인생을 다시 세워 올렸습니다.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은 결국 그 못이 자기 가슴에 돌아온다는 것을 시어머니 최말자와 남편 강지훈이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의 외도를 부추기고 며느리의 아버지 보험금까지 가로챈 최말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요양원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보는 신세가 되었고 여자의 돈에 기생하며 허세를 부리던 지우는 차가운 독방에서 남은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것을 이 사연이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반대로 밑바닥에 있던 서윤의 재능을 알아봐준 정은수 셰프는 서윤의 성공 뒤에 가장 큰 보답을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 건넨 손 하나가 돌아올 때는 10배, 100배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반드시 열리고 남에게 베푼 따뜻한 마음은 언젠가 꼭 돌아옵니다.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의 하루도 서윤의 마지막 미소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화면 아래 빨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의 날씨가 어떤지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